이란의 지하 시설 거의 고속도로 수준이고요. 도시죠, 도시. 미사일 도시라고. 13,000여 곳을 군사적으로 타격했는데 90%가량 복구가 됐다. 타격은 했는데 이제 지상에 있는 부분을 많이 타격했다는 것이겠죠. 지하에 있는 부분을 그것까지 완전히 그러면 파괴했느냐. 이른바 제2의 포르도가 있을 수 있다. 포르도보다 더 깊은 튼튼한 안반 안에다가 핵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란이 북한한테 배웠다는 증거가 있나요? 북한과 이란 간의 관계를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친합니다. 알리 하메네이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방문지가 북한이었습니다. 김일성이랑 서로 손 잡고 엄청나게 1월 달에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협상 반대합니다. 협상이 되면 돈도 들어오고 경제가 풀리지 않겠냐? 자유화가 되니까. 이란 사회 내부에서 어떤 변화 같은 것들도 변수로 생각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런 비유 들어도 될까 모르겠는데, 일제 군국주의 마지막 광기를 보는 듯한. 이란의 무기 그리고 전쟁 능력은 초토화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사일 시설의 80% 이상은 이미 괴멸이 됐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주 최근에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전국에 있는 지하 미사일 기지가 90%가량 복구가 됐다. 아니 이게 어떻게 대체 가능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는 게 군사적으로 이미 승리했다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죠. 그랬는데 우선 출처가 이제 뉴욕타임즈라서 약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진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들어볼 만한 얘기는 합니다. 근데 양측 얘기가 완전히 또 모순되었다고 보기도 힘든 부분이 그래요?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 국방부가 얘기한 게 대부분을 이제 타격했다. 그 부분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네. 타격은 했는데 이제 지상에 있는 부분은 이제 많이 타격했다는 것이겠죠. 오. 근데 이제 지하에 있는 부분을 그것까지 완전히 그러면 네. 파괴했느냐, 무력화 시켰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남는다는 점이 되겠죠. 이란이 기만 전술을 많이 쓰잖아요. 예, 지하 예. 도시를 막 건설을 해놓고 사실은 출입구가 다른 데 있는데 예. 일부러 다른 출입구에 많이 움직임을 보여가지고 그쪽을 타격하게 유도를 하거나 이런 전술을 썼다고는 하지만 13,000여 곳을 군사적으로 타격했는데 이걸 복구한다? 이게 돼요? 글쎄 이게 이제 복구일 네. 것인지 네. 원래 있던 재고일 것인지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미국과 이번에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이제 파괴한 것 중에 하나가 미사일 시설, 군 시설, 핵 시설, 네. 지상에 있는 거 파괴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산업 시설도 파괴했습니다. 군수 산업이 될 수 있는 것들까지 다 파괴했고 제철소까지 파괴했거든요. 그러면 상당 부분 파괴한 건 맞는데, 그러면 이란이 그걸 다시 복구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텔레비전 자료로 보여주죠. 이란이 네. 자기 구경 TV로 이렇게 지하에 보면서 이렇게 막 재고가 같은 게 아직도 많이 있다. 아니 엄청 크고 예. 터널이 거의 고속도로 수준이고요. 도시죠, 도시. 미사일 도시라고. 그죠, 해가지고. 미사일 시티라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거기도 적재가 다 착착착착 돼 있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옛날 영상 아닐까요? 그러니까 옛날 영상일 수도 있고, 네. 옛날 영상이라면은 충분히 미리 찍어놓을 수도 있고, 그것을 만약에 복구했다면 정말 이란이 지하 안에 정말 생산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이 되겠네요. 안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위에 지상 시설을 타격해도 우리는 사실상 큰 타격이 없었다.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일단 네. 그런 영상을 때마침 딱 휴전 기간 동안에 이제 계속 내보내는 것 같고요. 결국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전쟁을 다시 이제 재개가 된다면 그때 정말 이란의 말이 진실이었는지 허언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의 지하 시설, 그러니까 미사일 시티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데 이게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나온 게 있나요? 완전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대략 10여 개 이상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철도 레일도 깔려 있고요. 그 안에서 부품 같은 것도 예. 조달이 가능하고요. 지하에 있다 보니까 중요한 게 환기구 같은 게 중요하겠죠. 숨을 쉬어야 되니까. 환기구 문제. 환기구. 네. 예. 미국이 그 부분을 많이 노려서 공격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안에도 이게 또 시설들이 화재라든가 어떤 더 이상 폭발을 막기 위해서 분리시켜 놓는다고 그러죠. 방화 격벽 같은 그런 걸. 예. 그런 걸 만들어 놔서 네. 한 부분이 이제 타격이 돼도 다른 부분이 타격이 가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 이제 환기구, 이제 위장 전술에서 여러 개 환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몇 개를 막았더라도 다른 곳에 환기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이 아무리 미국이 위성 자료가 뛰어나고 공군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약간의 어떤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지금 현재는 이란은 좀 입구라든가 환기구 같은 거 부순 채로 일단은 방치한 채로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요? 일부러 복구를 안 하고요? 일부러 복구를 안 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예. 나중에 이제 전쟁이 개시가 된다 싶으면 다시 이제 걷어내고 이제 드러나올 수도 있는데, 네. 이미 걷어낸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죠. 위성 사진 같은 데. 그렇다면은 아직 휴전이라서 본격적으로 미국이 그것을 공격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사일 발사대 같은 것을 이제 끌어낸다던가 또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만큼 분명합니다. 이란 핵시설도 마찬가지로 지하 도시처럼 건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투입을 네. 하면 이게 사실 벙커버스터라는 게 위에서 떨어지면 네. 지하로 들어가다가 그렇죠. 공간이 나오면 그 순간 터지는
원리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원심 불리기 위해 다른 공동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타격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이게 아까 미사일 시티도 그렇고 탄도미사일 시설도 그렇고 드론 뭐 지하 소공장도 그렇고 이게 다 지하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지하도 이제 아무런 지하가 아니라 화강암 같은 안반이 튼튼한 곳에 아. 지하에 이제 파고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 포르도나 산 그렇죠. 시설 밑에 예, 있군요. 산이 있고 그 네. 안에 또 이제 안반 밑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를테면 미국이 사용한 거 보면은 이제 900km짜리 네. 그 탄두를 단 걸 이제 공격했다고 하지만 이제 그건 좀 약한 거고 네. 조금 더 센 게 작년이었죠. 미국 이스라엘 전쟁 당시 썼던 게 GBU-57 57. B2 스텔스 전투기를 이렇게 네. 했던 거. 그게 대략 이제 60m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13, 14톤급. 예, 그렇죠. 이죠. 13톤이나 달하는 네. 건데요. 현재로서는 미국이 갖고 있는 아주 음. 최강의 벙커 버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포르도 같은 시설은 90m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오. 했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한 곳으로 여러 번 계속 구멍 같은 게 이렇게 뽕뽕뽕 3개 정도 예, 들어가 있어요. 계속 거기를 해야지 네. 이제 계속 밑으로 차곡차곡 내려가면서 예. 예. 밑에 시설까지 들어가는 건데 이란이 깊게 파놓을 수도 있고 핵심 원심 분리기라든가 네. 핵물질 같은 게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들이 벙커버스터 미치지 못하는 지하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네. 성과를 강조하려고 네. 핵먼지라고 표현하잖아요. 핵먼지를 우리가 뭐 수거하겠다 얘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핵먼지의 상태일지 아니면 온전한 것을 이란이 다른 곳으로 옮겨놨을지 이런 부분이 지금 확실치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IAEA 같은 경우는 뭐 방사능 누출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네. 미국도 뭐 그걸 수거해 가겠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진실은 아직까지는 이란만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실 이른바 제2의 포르도가 있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요. 언론에 나온 피객스 마운틴이라고 예. 불리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예. 여기는 아직까지 공습이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제2의 포르도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예.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이란이 지상전하면은 싸움을 잘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란은 땅이 넓고 숨을 곳이 많아 이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란도 IAEA 국제원자력기구 신고하지 않고서 얼마든지 그런 핵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포르도라든가 뭐 나탄즈 핵시설도 IAEA가 아니라 외부에서 적발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제대로 이제 신고 안 하고 예. 몰래 감춰왔다가 일단 걸린 거죠. 이란은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핵무기를 갖겠다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가져야 된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예, 그래서 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수주 안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정도의 우라늄 농축 기술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참 애매한 발언이긴 해요. 민간용보다는 필요 이상의 핵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가 제일 유명하지만 피켓스 마운틴, 그러니까 네. 곡괭이산이죠. 거기에 새롭게 지금 엄청난 높이 1608m라고 좀 드러났는데요. 그 안에다가 이제 또 깊게 땅을 파서 포르도보다 더 깊은 튼튼한 안반 안에다가 지금 뭐 핵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거기서 어떤 원심분리라든가 네. 어떤 핵시설을 하는 정황은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에 공격을 하지는 않은 것 같고 네. 대신 그 전에 아주 유명한 시설들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이런 데를 아마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 같기는 한데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하 안반 안에 어떤 핵물질이라든가 원심분리가 있어서 네. 그것을 완전히 파괴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는 점입니다. 자료 찾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가자 전쟁 때 이스라엘이 하마스 땅굴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했는데요. 네. 이때 어떤 전술을 썼었냐면 500km짜리 지하 미로에 펌프 7대로 바닷물을 막 퍼넣은 거예요. 지하 시설을 잠기게 하려고. 그렇죠. 예. 이게 성공을 했었나요? 그게 생각만큼 성공하지도 못했고 그게 좀 이제 인도주의적으로 이제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밑에 이제 하여튼 하마스 인질들이 잡혀 있구나. 인질들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때만 해도 그랬었죠. 그래서 바닷물을 버가지고 네. 아예 그냥 못 나오게 한다던가 그쵸. 아니면 뭐 콘크리트를 부어버린다던가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바닷물을 이렇게 막 불 경우에는 주변에 어떤 농지라든가 토양까지도 이제 오염이 될 수 있다. 네. 뭐 이런 비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안에 오염 물질들이 있고 뭐 화약 약품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또 이스라엘도 아마 파악하지 못할 겁니다. 완벽하게는 이 터널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두더지 땅굴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이고 정말 거미줄처럼 안에가 도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뭐 이스라엘 측에서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란은 아마도 북한으로부터 배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합니다만 이란이 북한한테 배웠다는 증거가 있나요? 우선 북한과 이란 간의 관계를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친합니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을 때도 북한과 이제 이란이 교류를 했었고요.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같은 것들이 이란으로 대거 이제 전수가 된 정황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광업 개발 무역회사라는 곳에서 아마도 이란의 땅굴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드는 광업 것들. 무역회사. 네, 무역회사. 북한은 6.25 전쟁 때 미국으로부터 공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하화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땅굴 같은 거 북한에 많이 판다고 막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제1단굴, 제2단굴 예, 그렇죠. 같은 데 예. 가면은 견학 갈 수 있어요. 예, 예. 다 봤는데 엄청 단단하게 잘 예. 파놨더라고요. 그건 이제 남침을 위해서 이제 판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북한 본토 안에서는 서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지하 요새를 만들었다는 건데 그 기술이 이제 북한에서 이란으로 갔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알리 하메네이가 해외에 나간 적이 없어요. 1989년 이후로 최고 지도자가 되기 전에 대통령이었거든요. 예. 그때 마지막으로 방문한 방문지가 북한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북한 김일성이랑 몰랐어요. 서로 손 잡고 뭐 엄청나게 친했었습니다. 아 그때 사진은 기억이 나요. 예. 그러니까 혈맹이에요, 둘이. 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밀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란에게 미사일 기술도 전수해줬고 지하화하는 어떤 땅굴 기술 같은 것도 상당히 전수해줬다고들 서방에서는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죠. 하메네이의 마지막 해외 출장이 북한이었다니. 그렇죠. 예. 예, 김일성을 만났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엄청나게 둘이 이제 친한 국가라는 사실도 좀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지금 아마도 미사일 시티도 그렇고 핵시설도 그렇고 상당히 지화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곳에 이란 땅이 우리 대한민국 면적의 16배가 넘다 보시면 아 됩니다. 그렇게 커요? 네, 그렇게 큽니다. 예. 그리고 험준한 산지 같은 거, 뭐 자그로스 산맥이라고 엄청난 큰 산이 있죠. 네. 그런데 뭐 계속해서 이런 지하 기지 같은 걸 만들려면 아무리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공습만으로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란을 만약에 전쟁으로 굴복시키는 데는 상당히 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사실 위원님이 이란 현지와 직접 대화를 하고 있는 전문가시잖아요. 이런 주민들은 지하 시설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그 뭐 극비에 해당되는 그쵸. 사항이고요. 오히려 우리 한국인들이 뉴스를 통해서 더 아는 정보가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과 이란 간에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자, 우리가 협상할 때 보통 반대하는 쪽은 되게 강경파들이 반대한다 생각하죠, 이란에. 네, 보통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뭐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왜 우리가 협상을 하느냐. 우리는 아직 더 미사일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우리가 반항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예, 이렇게 얘기하죠. 핵 능력도 우리가 있는데 이걸 왜 우리에게 미국에게 넘겨주냐 이런 네. 얘기인데요. 강경파들도 협상에 반대하지만 반체제파들이 있었죠. 1월 달에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민주화 시위라고 부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유, 인권, 존엄, 그럼 여성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나온 시위였었죠. 많은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외쳤지만 결국에는 1월 8일과 9일에 엄청난 정부의 유혈 진압에 의해서 지금 잠잠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친구들도 협상 반대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왜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 협상이 되면 돈도 들어오고 그쵸. 경제가 풀리지 않겠냐? 자유화가 되니까. 그런데 그 돈이 이 친구들은 신정 체제로 갈 것이고 혁명 수비대를 강하게 만드는 데 쓰일 것이고 체제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신정 체제 쭉 가면서 돈까지 미국으로 더 받으면 우리를 더 탄압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2의 하메네이 정부가 탄생할 것이다. 이미 뭐 모스타바 예. 체제가 들어섰다고 하는데 이 체제로 돈까지 가진 모스타바 체제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꿈은 더 멀어지는 건 아니냐.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자기네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외국 편을 들 수 있지 하지만 의외로 자기 체제를 지원하기보다는 미국이 어떻게 좀 해주길 바라는 그런 시각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체제 전복 자체를 원하는군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체제 전환, 네. 레짐 체인지가 돼야 되는데 예.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끝나면 우리는 어떡하지라고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많다는 점이죠. 저는 북한과 다른 점을 이 부분을 꼽고 싶어요. 네. 작년에 미국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죠. 그때 끝날 때만 해도 이란이 다시 그럼 핵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야? 더 위험한 국가가 될 것이다. 그쵸. 이란이 생각할 때 그 얘기하잖아요. 리비아처럼 핵을 포기하면 카다피처럼 몰락할 수 있기 그쵸. 때문에 오히려 더 핵을 가져서 북한처럼 가지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도 있다는 점이죠. 근데 그거는 중동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러면은 국민들도 같이 고난의 행군에 참여할 것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메네이를 지지할 것이다. 아니었단 말입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12월에부터 해서 1월 달에 그런 시위가 나왔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란이 되게 일치 단결돼 있어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국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점이죠. 북한처럼 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난을 감수하겠다.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점, 북한과 다르다는 점을 좀 이란의 특징이라는 점. 계속 나오는 게 드론을 좀 많이 사자. 예. 드론이 너무너무 효과적이었다라는 건데 이란이 샤헤드 드론이 진짜 싸잖아요. 예. 쉽게 생산이 가능한가 보죠?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네. 일단 이란이 샤헤드 드론을 러시아에 수출했죠.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썼는데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드론을 드론으로 막는 법을 알고 있거든요. 뭐 스팅 날리고, 날리고 네. 요격 드론 같은 걸 예. 발사한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뭐 하루에 2,000대를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란도 뭐 그에 못지않은 뭐 숫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지하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다면 네. 뭐 아직까지도 드론 생산 능력 따지면 뭐 수만 대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게 지금 드론으로 지금 이란이 상당히 가성비 대결에서 이긴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드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값이 싸죠. 뭐 2만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는 좀 제 기준으로는 비싸긴 합니다만 네. 이것을 막는데 이제 요격 미사일 같은 것들이 한 발에 뭐 300만 달러? 이게 너무나 이제 가성비 대결에서는 비대칭 전략이라고 하는데 3천만 원대 뭐 50억 정도. 50억 정도. 막긴 막아야 하지만 이거 너무나 경제적으로는 피해가 크죠. 미국도 전비 조달에 있어서 요격 미사일 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전 세계 주둔 미군 기지에서 이제 전략 물자 같은 것도 이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제 극복하는 방안 같은 것도 저는 미국이라든가 다른 국가들도 이번 전쟁을 통해서 많이 학습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더 싸게 어떤 드론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크라이나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네. 걸프 지역으로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이 왔었죠. 네. 드론을 막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드론을 드론으로 막고 또 소리 같은 걸 이제 탐지해가지고 사이드 드론을 막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이제 실전 검증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스라엘에서 이제 아이언 돔에 이어서 아이언 빔이라고 하는 레이저 요격 시스템을 만들었죠. 레이저로 하면 뭐 $2면 가능하다고. 이거 정말 싸더라고요. 2,000원. 네. 한 발 쏘는데 어, 2,000원. 저도 그 정도로 요격할 수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잡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고 하지만 고고도 체계라고 할까요? 기상 조건에 의해서 뭐 날이 흐리다거나, 레이저는 그렇죠. 뭐 황사라든가 예. 뭐 이런 거 있을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아이언빔 아니면 레이저로 어떻게 뭐 드론이라든가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런 좀 저가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지금이 이제 전쟁의 중대 기로잖아요. 비장의 카드가 있나요? 비장의 카드라고 한다면은 네. 자신들이 말하는 이제 고체 연료를 탑재한 초음속 탄도미사일 같은 것도 있죠. 그다음에 거리로 치고 이제 뭐 파괴로 치면 호람시아르라고 하는 시리즈도 있고 그래서 여러 이제 탄도미사일을 아직까지는 뭐 자신들이 아껴두고 있다. 뭐 세진은 얼마 전에 발사된다고 하면서 이제 영상을 봤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 이렇게. 세질 발사할 네.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손을 이렇게 들어요. 아 그래요? 그게 연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쵸. 누가 미사일 발사되는데 그걸 해요? 약간 좀 연출된 모습이 돼요. 네. 세질을 발사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디로 떨어졌는지 좀 확신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뭐 비장의 카드들, 네. 특히나 이제 주목하는 건 초음속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 그런 것들 이제 그게 아무래도 최신식이라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우리 아직 쓰지 않았다. 지금 쓸 능력이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아직 이제 휴전 기간이긴 한데 예. 그러면 이제 발사대가 나와야 될 거고요. 고체 연료는 뭐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단축되기 짧죠. 때문에 빨리 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걸 다 미국이 또 위성으로 볼 거란 말이죠. 예, 언제 문이 열리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휴전 기간이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금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뉴욕타임스에서 네. 말하는 정보당국의 평가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들을 우선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다. 네.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들을 전부 다 원상 복구하는 것이 제일 네. 중요하겠죠. 이란에게는. 이란에게는 제일 중요하겠죠. 네. 지금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는 기구까지 발족을 했습니다.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해협을 자신들이 뭐 통행료를 받겠다. 지금 바꿔서 통행료는 좀 심하니까 뭐 보험 형태로 받겠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돼. 이거는 네. 미국 이란 전쟁의 틀로 보면 안 되고 이건 국제사회가 이건 나서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위안화 일본 돈도 받을 수 있게 네. 계좌 다 터놨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한다는데 오히려 혁명수비대가 거기서 사라져 주는 것이 더 저는 페르시아만 맞- 항행을 위해서는 더 안전한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고속정이라고 하죠. 고속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잠수함도 지금 뭐 준비해놨다고 하고 그 가장 위협스러운 것 중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해안지대에 있는 드론과 미사일 어떤 기지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걸 복구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이 만약에 전쟁을 시작한다면 그 부분을 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얼마 전에 네. 호르무즈 해협 세척 일부러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 하면서 예. 구축함 세척 이렇게 지나갈 때 예. 이란이 일단은 반격을 했었죠. 그때 일부러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그게 일부러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부러 한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한 네.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미사일이라든가 드론이 발사되는 위치가 어디니 확실하게 이제 파악을 했다고. 미사일 발사 지점을 파악하기 거점이죠. 위해서 원점을 오. 확실하게 이제 파악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고속정이 숨어 있는 게슘섬이라든가 반다르 아바스 같은 해군 기지 같은 것도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프리덤이 계속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저는 약간 간복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럴 만약에 수 있죠. 전쟁이 재개한다면 네. 호르무즈 해협을 아무래도 항행을 자유화하기 위한 그런 군사작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쪽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고 이란도 거기에 대비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뭐 발사대 같은 것들을 지금 다시 복구하는 게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예.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는 이란의 이런 무기들 중에서 뭐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고속정을 봤는데요. 예, 보셨어요? 직접? 텔레비전에서 봤죠, 저도. 예, 직접 가보진 못했는데 네. 고속정 같은 것들이 뭐 수백 척이 몰려들 경우에는 미국이 아무리 최첨단 이지스함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다 막기는 부하가 걸릴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곳곳에 숨어 있는 네. 미사일과 드론 시설 같은 것들이 수십 발, 수백 발이 동시에 날아올 경우에는 아무리 미국의 최첨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하거든요. 100% 막는 방어력이란 없죠, 사실. 100%를 막지는 못할 거고요. 네. 조금이라도 타격을 입는다거나 미군 사상자들이 발표할 경우는 이란이 엄청나게 선전을 하겠죠. 그러면 미국 안에 또 반전 여론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고속정 같은 것들 그걸 또 대비해서 미국은 A-10이라고 하는 또 전투기도 다시 들어왔고요. 네. 아파치 헬리콥터 같은 경우가 네. 아무래도 그런 것도 하나씩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최첨단 미국 해군을 이길 수는 없는데 그리고 잠수함 같은 것들도 보면은 북한의 연어급 잠수함 소형 잠수함을 개조해서 이렇게 했다고. 페르시아의 돌고래라 불리는 이제 가디르급 잠수함 네. 10척에서 15척 있다고 하는데 면면을 봤을 때는 정말 미 해군의 상대가 안 되지만 하여튼 뭐 페르시아의 어떤 지형짐을 이용하고 육지에 숨어 있는 어떤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에는 미 해군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전쟁이 재개된다면 미국이 먼저 공격할 때는 상당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프로젝트 프리덤 같은 것들을 인도주의 목적으로 해서 항행의 자유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 이란이 반격할 경우에 개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왜냐하면 명분이 좀 필요하잖아요. 명분이 중요하죠. 항행의 자유 지켜져야 되고요. 인도주의적으로 우리 선박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박들이 좀 갇혀 있잖아요. 빨리 빼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좀 이란 혁명 수비대라든가 이란 당국 측에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위원님은 예. 프로젝트 프리덤이 만약에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예. 이란이 무조건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본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주권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예. 통제할 수 있는 해협 범위도 좀 점점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돈도 받아야 되고 뭐 안 그러면 뭐 케이블까지 끊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거를 만약에 눈을 뜨고 만약에 지나치게 된다면 이란으로서도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뭔가 지금 이란 안에서 예. 자기들 부서들끼리도 손발이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외무장관 다른 얘기하죠.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체제 친화적인 시각에서는 이게 고도의 역할 분담이다. 근데 역할 분담 치고는 저는 상당히 좀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나무호 우리 피격된 거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로서 이란이라고 100%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란의 소행이 이미 거의 뭐 저는 99%라고 그럼 저는 다른 사람일 수가 도저히 없는 상황이죠. 예. 뭐 아니라면 뭐 이란의 지원을 받는 뭐 민병대 그렇죠. 뭐 그 정도는 그런 어쨌거나 이란을 떼고 생각하기는 힘든 부분이긴 하죠. 외무부도 처음에는 몰랐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예, 진짜 우리가 공격을 한 건지. 그리고 지금 통제 예. 자체가 정부 아래에 원래 일단은 외무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뭐 혁명수비대 눈치를 보는 조직으로 저는 상당 부분 전락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혁명수비대도요. 자신들은 되게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서 네. 쪼개놨어요. 지휘체계를. 이거 모자이크 교리라고 하는 걸로 해서 31개 지역이 있는데 그걸 다 쪼개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통제하는 뭔가 탑 조직이 없는 거잖아요.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라 예. 지방 분권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란이 자랑하는 게 우리는 목이 잘려도 머리가 잘려도 팔다리는 살아있다. 팔다리 살아 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중앙에서 통신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 현장의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휴전이 처음에 됐을 때도 예. 중앙 테헤란에서는 다 알겠죠. 일단은 외무부랑 얘기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네. 현장에 있는 혁명 수비대까지 전달되는데 하루가 걸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테헤란에 있는 혁명 수비대는 알고 있었는데 예. 각 지역에 있는 혁명 수비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네. 얘기. 그럼 계속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가는데 하루나 걸려요? 통신으로 하면은 다 예. 빠르죠. 네. 근데 미국이 도감청을 하고 있고 통신 같은 것들을 자유화시키면 전자기기 같은 걸 사용할 경우에 이스라엘이든가 미국에서 참수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또 쪼개놨는데 그것의 이제 부작용들도 저는 만만치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전에 튀르키예한테 미사일이 3발이 날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 혁명수비대가 한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외무부가 나와서 수습을 해요 항상.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지금 혁명수비대와 외무부 간에도 좀 손발이 안 맞는 것 수도 있고요. 또 혁명수비대 안에서도 중앙의 혁명수비대와 현장 혁명수비대 간에서 어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지금 이제 미국이 해상 역봉쇄를 하면서
돈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 돈으로 지금 혁명수비대 월급도 줘야 되는데 1차 자원 배분은 우선 혁명수비대한테 가겠습니다만 이 해상 역봉쇄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지 네. 과연 시간이 이란의 편일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시간은 이란의 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체제가 버틸 수 있다. 음. 뭐 제재를 받으면서 그동안 살아오지 않았냐. 뭐 저항 경제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혁명수비대의 수입원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혁명수비대는 그동안 그림자 선단 이용해서 중국에 밀수출해가지고 그 돈으로 자신들이 사업도 확장하고 원유 수입 같은 걸 노렸었는데 역봉쇄하면서 석유 수입의 차질을 바꾸는 게 혁명수비대고요. 이렇게까지 제재를 받아본 제재를 적은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예, 전무후무한 예. 최대의 어떤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혁명수비대 지도부도 현재 뭐 분열되어 있는 조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란 국민들은 변수 생각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을 것이다라고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그- 혁명수비대가 세니까요. 맨날 그 뭐 합동군사본부 사령관 뭐 대변인 그 사람 많이 얘기만 나오죠. 듣고 아니면 예. 외교부 대변인 음. 아니면 뭐 이란 국영 TV 방송 내용만 보니까 이란 사회 내부에서 어떤 변화 같은 것들도 일단 변수로 생각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밑에서부터 들불처럼 일어나면 이것 또한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나올 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전시 체제지 않습니까? 네. 이미 1월 달에도 유혈 진압했었고요. 전시 체제 되면서 지금 사형 집행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때 레슬링 선수도 그렇고. 네, 그렇죠. 예. 예, 미성년자였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사형 집행하고 있고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현재 뭐 자원 입대 연령을 낮추겠다. 네. 뭐 12살까지 낮췄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하는 임무가 주민들 통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산하에 마시즈라고 하는 민병대 조직이 있거든요. 네. 그게 시위 진압하고 시민들 감시, 순찰하는 업무를 하는데 그걸 이제 소년들한테 하게끔. 12살이면 사실 제가 첫째가 10살이거든요. 그런 거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해요. 그거는 뭐 문제가 예. 많은 거죠. 예. 인도주의적으로 봤을 때도 국제법적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뭔가 지금 이란 안에서도 내부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방송에서 얼마 전에 뭐 총 쏘는 걸 막 가르치고 앵커한테 와가지고 예. 분해하는 법 가르쳐주고 예. 있더라고요. 이 채널 A에서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뉴스 시간에 이렇게 총 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큰일 나죠. 네, 그럼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자랑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음. 저는 이런 비유 들어도 될까 모르겠는데 태평양 전쟁 말기 일제 군국주의 마지막 광기를 보는 듯한 비슷한 것 같아요. 일제도 뭐 학생들 동원하면서 죽창 훈련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일본도 뭐 가미가제 뭐 이런 거 강요하고 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이렇게 중첩돼서 보이는 것 같아서 약간 데자뷰 같네요. 진짜. 데자뷰 같고 저는 상당히 좀 소름이 끼치는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란이 자신들은 결사항전을 주장하고 음. 본토에서 한번 붙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란 사회 내부를 어떤 단속하기 위한 그런 점도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예. 이란이 막다른 길에 와 있다라는 예, 생각이 확 드네요. 저는 이란이 자꾸 이제 뭐 저항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란의 진정한 저항 정신은 아마도 미국에 맞서서 이렇게 싸우는 이런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혁명 수비대 저는 이권 수비대, 특권 수비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저항이 아니라 네. 지난 1월 거리를 메웠던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 그것이 전 진정한 이란의 저항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님과 함께 이란의 드론, 미사일 그리고 군사력의 실체를 탈탈 한번 풀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